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이제 결정이 되면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뭐 불복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의송이라고 해서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에 불복하는 거, 상소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의송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까지 제소가 가능했는데 그중 두 번을 승소하면 그 내용들이 확정된다. 이게 이제 삼판 이승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 제소를 해서 두 번 승소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이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 겁니다. 조선시대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그럴 경우 상급기관이 호소해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부목군현 이런 경우에서 1심 재판에서 졌다. 이럴 경우에서 이제 관찰사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형조는 지방에서 올라온 소송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하기도 하였고 노비의 건이면 장애원으로 전답의 건이면 한성부로 보내 심리토록 하였다. 자기가 직접 상급법원이지만 심리하지 않고 그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떠넘기는 거. 이것도 이제 가능했었다는 거죠. 사헌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상급심 역할을 하였고 임금에게까지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요 항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이 같은 기관 또는 같은 시급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 중앙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한 당상관이나 방장이 교체된 뒤 2년 안에 다시 제소하도록 했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바뀌면 다시 제소하였다. 관찰사나 경찰관 여기 있습니다. 지방에 임시로 보내 전국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게 하는 벼슬인데 이 관찰사나 경찰관이 하는 의송은 수령에게 진정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상급관청에 호소하는 경우와 민사사건에서 항소하거나 또는 수령에게서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다시 관찰사에게 상소하는 경우 등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사나 경찰관에게 하는 의송이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의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사건 이외에도 억울함을 풀기 위한 상급관청의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 이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의송의 경우 대체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재판하기보다는 원심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고래 수령에 심리토록 하였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 후 다시 행하여진 재판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시 관찰사나 경찰관에 상소했고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이제 기판력 한번 결정이 내려서 그것이 판결이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다시는 거기에 불복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 여기는 기판력, 판결의 확정력이라고 그럽니다.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세 번까지 제소 가능했는데도 그중 두 번을 승리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했다. 삼도 득심법. 요게 이제 나중엔 정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도 득심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설랑설래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삼도 득심법에서 두 번 이기게 되면은 즉 삼판양습법. 요게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초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효정 2년에 통산에서 세 번의 소송에서 일방이 두 번 승소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 패소한 자는 다시는 제소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짓게 된다. 또 단송, 즉 간단한 소송은 경국대전 뜻대로 연 3차 승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니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삼도 득신, 삼판양승 요걸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날의 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외지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옥중화라고 하는 그 사극 연속극이 있었죠. 여기 이제 외지부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외지부. 처음에는 이제 좀 생소한 개념 같지만 이제 오늘날의 이제 변호사 군에 해당되는 그런 직역 외지부라고 합니다. 이 외지부가 조선시대 때는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또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는 귀양도 가서 매도 맞고 귀양 가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 조선 시대는 소위 얘기하는 유교를 이상으로 하는 그런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배치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상하 신분 질서를 깨치고 이런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무송 사회, 소송이 없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소송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거짓을 우기기도 하고 또 뭐 문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자, 업을 하는 자, 외지부, 쟁송 위협자라고 그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무례배들이 송정을 재판정을 배회하면서 고용되어 소송을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기송해서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법을 논간하고 시비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외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지부. 외지부들의 참혹한 실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소위 소송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송사를 없는 송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외지부가 농간한다, 시비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뭐 외지부들 관련돼서 아마 가서 이 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이제 야 내가 니들 장형을 100대소 뭐 60대로 낮춰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농간을 부리는 거죠. 품삯을 받고 대리 소송을 했다. 대리 소송 외지부도 아닙니다. 초기에는 이제 외지부들이 이제 법률적 지식을 조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쟁송 위협자가 되는 거죠. 그 외지부란 그 개념이 연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텍스트를 보십시오. 외지부란 장례원이 이전에는 도관지부라고 불려졌던 연유에서 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그 관청이죠. 도관지부라고 불려졌던 연유에 속칭하게 된 것으로 이들은 관사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민사적 분쟁 사건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나 사송을 제기하려 온 사람들에게 소재 작성 또는 소송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고 때론 이런 사람에 고용돼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신하는 것을 업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외지부다. 외지부. 현재 변호사에 비견되는 그런 직종이다. 직업. 이들은 자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승소했을 때는 약정에 따라 감정료나 변호료를 받기도 했다. 돈 받고 했다는 거죠. 소송 대리 품삯을 받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임금들이 관리되는 글과 선대 임금들이 공신의 훈적을 봉할 때 내는 명령문서, 병조의 관인 이걸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위조도 하고 백성 속에 뇌물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왕이나 관료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근본을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이름이 법조문서에 나타난 것이 거의 10여 차례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이 소송 대리 업무를 거의 업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강화도 사마부의 정대량이라는 자는 협잡인과 서로 교류하면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사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툼을 꼬드기고 또한 기획책을 만들어 인근 동네에 여러 차례 걸쳐 소를 제기함으로써 장리밤은 쟁송위협자다. 장백 유삼천리 유례에 처벌받도록 했다. 이게 굉장히 악질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악질. 이러한 행태를 보인 그 외지부는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장백의 유삼천리 유배 삼천리 엄청 먼 곳이죠. 삼천리 경성에서부터 한양에서부터 삼천리면 어디입니까? 함경도 뭐 전라도 아주 남해안 근처까지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지부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법정에 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소송을 조장하는 무리로 여기서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탄압받게 된 사유가 나오는 것이죠.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가 통치나 체제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중벌로 처벌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소송이 없음 무송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서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서 엄하게 대를 다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 관련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먼 곳으로 쫓아보낼 뿐만 아니라 외지부를 붙잡아 신고한 자에게는 강도를 붙잡은 예에 따라 1인당 면포 50회를 상으로 주도록 법령으로 공포했다. 이렇게 해서 야 신고하면은 면포 50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외지부는 결론적으로 오늘날에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직업이 쭉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변호사로 성장하는 데서 딱 끊겼다 중간에서 법조인의 싹이 끊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기록으로 나타내는 건데 한번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당시 외지부를 어떻게 보았는가 관련해서 그 기록을 살펴보면 간세한 무리들이 내수사라고 해서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내수사의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개인 소유의 노비로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가난하고 세력 없는 노비가 내수사에 몸을 맡기려고 몰래 선두한 내수사에 속한 노비들 원적부입니다. 등록하면 외지부와 결탁해서 외지부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들추게 한다 하는 겁니다. 외지부와 결탁해서 외지부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들추게 한다. 이런 경우 내시부 노비를 개인 소유 노비로 해주는 송관들도 간혹 있다. 이런 얘기고, 내수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흰 것을 검다고 하는 자가 많다. 상을 받는 것을 이롭게 여겨 거짓으로 터무니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송사를 일으키는 등 정상이 힘이 나쁜 자는 외지부율로 그 죄를 묻는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은 외지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편 보겠습니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이르시기를 무례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는 거죠. 또한 법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을 남용하여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한다. 이들을 민간의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러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주에서 외지부를 일컫는 자들에게 죄를 물어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겼으니 아직도 전부 없애지는 못하여 예전에 비해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의 이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송이 없는 사회를 이상사회를 여겼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송에 관계하는 자들 이를 외지부를 쟁송을 교사한 자, 쟁송 교사자로 인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그 재판을 공정하기 위해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조선시대 때 이제 마찬가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상피제도가 있었고 또 분경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분경금지법 고려시대에서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청탁하러 다니는 거,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청탁 운동하는 걸 이제 소위 분경이라고 했고, 엽관 운동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락하지 않았죠. 고려시대 때는 왕들도 이 분경하는 것을 이제 묵인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고려시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좀 정비를 하는 것이죠. 분경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같은 친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걸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상피제도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당시 송관에게 청탁한 경우 송관과 청탁한 자 모두에게 큰 짐이 되었고 급기야는 양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청탁한 경우 청탁 받은 사람도 그렇고 다 처벌받았다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이죠. 분경금지법이 있는 걸 잊었느냐? 이건 이제 돈을 이제 받아 아주 높은 사람이 돈을 받아 재물 축적하는 거죠. 이런 걸 못하게 했다는 청탁 금지. 그리고 고려시대의 상피 제도의 범위는 조선시대 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범위는 이제 본족, 모족, 처족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계 모계는 4촌, 처족은 3촌의 범위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상피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송관 자신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도 했다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상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다른 관할로 옮겨 처리한다는 타사 이송 결절이 관례였다 하는 겁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분경금지법이라 해서 재판관에게 소송 청탁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위해서 재판관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경우 두 사람 다 처벌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때의 경우에 있어서의 요 상피제도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경국대전에 보면 상피례는 범위를 기재하면서 주석의 청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여 재판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즉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에서 이를 규정하였는데, 송관 상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관서인 장혜원, 형조, 한성부, 사원부 등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